한국어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의 왕도 101번째 시간 시작할 건데요. 오늘도 우리는 내획에 해당하는 부수 하나를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뼈 발라낸 알부인데요. 우리가 죽을사부로 통상 알려져 있습니다. 뼈 발라낸 알부를 쓰는 대표적인 한자로는 이제 죽다라는 의미의 사자가 되겠는데요. 죽다라는 의미의 이 사자는 바로 뼈 발라낼 알자에다가 비자를 합성해서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요건 삐쳐 올리고, 요거는 삐쳐 올리는 거 아니니까 지우죠. 예.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번 더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서 총 6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사망, 그러면 죽음을 얘기합니다. 한자어로 사망은 순수 한글로 죽음과 같은 말이죠. 사체는 죽은 몸체를 얘기하는 거죠. 시신하고 같은 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형이라고 하는 것은 형법에서 정한 죄질이 가장 나쁜 것으로 그 형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형을 얘기하고, 사형수라고 하면 이미 판결이 완료돼서 형사 재판의 판결이 완료돼서 사망을 대기하는 죄수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각이라고 하는 것은 범위 밖, 즉 어떤 일의 효과가 미치지 않는 곳을 사각이라고 얘기하고, 사각지대 하면 그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 지역을 얘기하죠. 예를 들어서 사각지대 하면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할 때 사이드미러에 들어오지 않는 영역, 또 사각지대일 수 있고, 어떤 복지 정책을 시행을 하는데 거기에서 그 혜택에 벗어난 어떤 계층을 역시 사각지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각이라고 하는 말은 단지 영역을 벗어났다는 의미는 아니고, 원래는 영역 안에 들어 있어야 되는데 벗어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이드미러에 앞 전방에 안 보이는 건 그거는 사각지대가 아니죠. 당연히 안 보이는 거죠. 사이드미러는 뒤쪽을 보는 거기 때문에 앞쪽이 안 보이는 거는 사각이 아닙니다. 객사라고 하는 것은 자기 집에서 벗어나서 죽은 것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행 중에 또는 출장 중에 죽은 것을 대표적인 객사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현대에는 사실상 대부분 병원에서 돌아가시죠.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집에서 편찮으시다가도 돌아가실 때 되면 사실 병원으로 가시죠. 그게 이제 사망증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제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 객사라고 하는 의미는 현대에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 전통사회에서는 객사가 대단히
저주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폐사라고 하는 것은 전염병이라든지 우리가 그 사람한테 옮기는 병은 감염병이라고 얘기를 하고 가축한테 옮기는 병은 전염병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전염병이라든지 또는 전염병은 설사 아니라 할지라도 아주 심각한 질병에 의해서 가축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폐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꼭 가축만은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물고기라든지 이렇게 또는 뭐 조류라든지 이렇게 이제 동물들을 포함해서 폐사라고 얘기를 한다. 아사라고 하는 것은 아가 굶다란 뜻입니다. 굶어 죽다라는 뜻이고 안락사라고 하는 것은 존엄사와 안락사는 지금 현대 사이에서는 아주 유사합니다. 이제 안락사는 평안히 돌아가시게 하는 고통 중에 돌아가시지 않고 편안히 돌아가시게 하는 것을 안락사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왜 존엄사와 관련이 되어 있느냐면 인간이 그 품위를 유지하지 못하죠. 지나치게 통증이 심하면 그렇기 때문에 지나친 통증을 벗어날 수 있게 하는 죽음이라는 의미에서 안락사와 존엄사는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모든 나라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안락사의 범위는 소극적 안락사를 허용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적극적 안락사는 현재 인정하고 있는 국가가 거의 없습니다. 적극적 안락사라 함은 이제 그 질병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고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치사량의 어떤 약품을 투입함으로써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것을 적극적 안락사라고 하고요. 소극적 안락사는 예를 들어서 인공호흡이라든지 이렇게 기계적인 장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죽음, 그러니까 심정지 상태가 오게 되는 경우 그러한 기계 보조 장치를 제거하는 것을 소극적 안락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족사라고 하는 것은 실족이 발을 헛디디다 그런 뜻이죠. 즉 낙상한다든지 또는 물에 빠지는 것처럼 뭔가 발을 헛디뎌서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을 실족사라고 얘기를 하고 익사는 물에 빠져 죽은 것을 얘기하죠. 수영을 하다가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고 또 조금 전에 실족사처럼 발을 헛디뎌서 강물에 빠져서 죽을 수도 있고 이런 것을 모두 익사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한자는 영자가 되겠는데요. 꽃뿌리 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꽃뿌리라고 하는 것은 꽃잎과 꽃받침을 모두 합한 것을 꽃뿌리라고 하는데 이 꽃뿌리라고 하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게 아주 영화로운 즉 아주 화려하고 또 그 뭔가를 많이 누리는 그런 의미로 자칫 잘못하면은 이제 오해하기가 쉬운데 그런 영자는 영화 영자라고 해서 따로 있습니다. 이 영자는 아주 뛰어난 인재 또는 어떤 어려움에서 활약을 한 인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겠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해서 총 8획에 해당하는 한자인데요. 당연히 이 초두밋은 이렇게 4획으로 쓸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구획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영국 하면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대영지국의 메인 국가에 해당되는 나라죠. 이제 네 개의 이 나라가 합쳐져서 브리티시 아일랜드 이런 식으로 네 개의 나라가 합쳐져서 그 합중국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영웅이라고 하는 것은 난세를 극복한 큰 어려움, 사회적인 큰 어려움을 극복하게 한 사람을 얘기하는데 영웅이라고 하면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걸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영웅후걸의 준말이죠. 이 영웅후걸이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여자는 포함을 안 시킵니다. 이제 이때 영웅후걸은 영웅은 똑같은 영웅의 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요 후걸이라 하면 호탕한 남자란 자질구레한 것에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아주 우리가 통상 이제 전통적으로 얘기하는 남자다운 남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걸 또는 영웅후걸 하면 남자만 뜻한다. 영어는 영국어를 얘기하는 거죠. 영민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똑똑하고 그 행동, 그러니까 어떤 일을 당했을 때 그 일을 처리하거나 또는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가 아주 민첩하게 그 제시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얘기하고요. 영특하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뛰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재는 이렇게 영민하고 영특한 인재를 얘기하고요. 영재 안에는 이제 천재, 수재 이런 그 의미를 모두 포함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어렸을 때에 특히 어렸을 때 아주 그 학문이라든지 이런데 두각을 나타내는 그러한 사람을 영재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그 나이가 든 사람한테는 통상 우리가 영재라는 얘기를 잘 안 쓰죠. 뭐 쓸 수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통상 영재 그러면은 어린 특히 이제 아동기 이전을 얘기한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령이라고 하는 것은 돌아가신 분을 높여 부르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한테는 영령이라는 말을 잘 안 쓰고 어떤 전쟁이라든지 이런 데서 돌아가셨다거나 또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제 시대를 거치면서 독립운동을 하셨다거나 이런 그 국가적인 어떤 어려움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 그런 분들을 이제 영령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유경이라고 하는 것은 후학을 양성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경사업 그러면 특히 가정 형편이 원활치 않아서 학업을 하기 어려운 사람들로 하여금 학업을 계속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일들을 주로 우리가 유경사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물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 이제 사람은 아닌데 그 사람의 말을 아주 잘 알아듣거나 사람의 그 의사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그러한 이제 동물들을 통상 우리가 영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람한테도 영물이라는 말을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통상 사람이 아닌 동물들한테 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 한자는 주자가 되겠는데요. 술이라는 의미입니다. 앞에가 이제 그 물수 변을 쓰고 있고요. 이 유자를 합쳐서 술이라는 의미의 주자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해서 총 10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는데요. 술이라는 의미의 이 주자가 되겠습니다. 주자에 해당하는 단어들을 살펴보면 주류 그러면 술 종류라는 뜻인데 카인드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게 이 류가 종류라는 뜻이긴 하지만 카인드라는 의미가 아니고 술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색잡기라고 하면 자칫 잘못하면 이 잡기를 움켜잡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기 쉬운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주는 술, 색은 여자, 여기서 여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적인 어떤 그 의미에서의 여자, 아주 친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잡기가 잡스러운 기술이라는 의미로 뭐 예를 들자면 도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색잡기 하면 전통 한국 사회에서는 꺼려야 될 대표적인 일들을 모아놓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색잡기에 빠졌다. 그러면 자기 할 일을 안 하고 흥청망청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독주라고 하는 것은 알코올 도수가 통상 한 40도 이상 되는 독한 술을 얘기하는 거고요. 맥주라고 하는 것은 공류주죠. 그 독일을 원산지로 하는 홉을 주정으로 하는 술이다. 맥주는 통상 도수가 좀 약하죠. 한 4도 뭐 요 정도 되는. 소주는 한국의 전통 위스키입니다. 그런데 이 소주는 한국의 위스키는 희석시킨 술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증류를 해서 주정을 만들면 그 주정을 물과 섞어서 물과 뭐 그 설탕 성분은 사카린 이런 걸 섞어서 이제 희석해서 만든 술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수가 예전에는 한 25도 정도 됐는데 지금은 한 10도 안팎까지도 이제 떨어졌죠.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주정을 포도를 가지고 만드는 것이죠. 해서 우리가 와인이라는 말과 같은 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주라고 하는 것은 한국에서는 그 술을 대량으로 마시는 전통이 있죠. 전통이라고 하기보다는 악습이 있죠. 그때 이제 술과 함께 먹는 애피타이저 형태의 부식을 안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음주는 술을 마시는 것 또는 술을 마시는 행위를 얘기하고요. 금주는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는 것을 금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현대 한국어에서는 금주를 법적으로 그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의미로 쓰는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그 술 마시는 것을 자제하거나
또는 아예 술을 안 마시겠다고 하는 것을 금주라고 얘기를 한다. 의미가 바뀌었어요. 원래 의미에서. 주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 원래 그 제조를 해서 어, 맨 처음 순수하게 만들어진 그 알코올을 얘기합니다. 이 주정을 가지고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소주처럼 물과 섞어서 이제 제품을 만들 수도 있고, 또 어떤 뭐 소독이 알코올이기 때문에 소독이라든지 이런 데 사용을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그 우리가 얘기하는 독주처럼 이 주정 자체를 어, 이제 술로 내보낼 수도 있고,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이제 보시면 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음, 하나의 부수와 세 개의 한자, 그리고 각 한자에 대한 10개씩의 현대 한국어에서 자주 쓰이고 있는 단어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또한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글 단어가 어떻게 조성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지식을 전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